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먼 곳에 있는 막연한 것을 찾는 일이 아니라 똑똑하게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실행하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오는 도서관에 사서 윤집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끝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즐거운 일이 더 많으셨는지, 혹은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많이 힘든 한 해였는지,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를 잘 버티면서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이 계시다면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어요. 올 한 해 어떠셨는가 나누고 싶네요. 저는 올 한 해가 좋은 일 40%, 좀 힘들었던 일 60%였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일이 조금 퍼센티지가 높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 한 해를 힘들었던 해, 안 좋았던 해로 기억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40%의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 한 해 정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의 성공론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오디오북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등 굉장히 유명한 저서의 저자인데요.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교사나 세일즈맨 등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그러다가 1912년 뉴욕 YMCA에서 자신의 그간의 실패를 토대로 대화와 연설의 기술을 강연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인간 경영과 자기 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죠. 그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단순 명료함입니다.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풀어주고요. 또 각자가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움을 주고 있지요. 그의 유명한 저서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 이렇게 3개가 그의 3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물질적인 성공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기본 컨셉으로 우리를 조근조근 위로하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혹시 너무나 많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 걱정이 아주 과도해서요. 이 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책의 첫 장인 걱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 사실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편안한 휴식과 또 수면을 취하시길 소망합니다. 걱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실. 확고한 오늘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라.
1871년 봄, 어떤 청년이 책을 읽던 중에 몹시 마음에 끌리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훗날 그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는 의학도였는데 졸업시험을 앞두고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졸업시험에 합격할지, 합격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개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것인지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이 젊은 의학도가 1871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이 그를 그의 세대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학교를 창설하고 영국 의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명예의 상징인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교수가 되었다. 또 그는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 자귀를 받았으며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1500쪽에 달하는 2권의 전기가 간행되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다. 그는 1871년에 칼라일의 책을 읽고 자신을 괴롭히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오슬러를 감동시킨 칼라일의 말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먼 곳에 있는 막연한 것을 찾는 일이 아니라 똑똑하게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실행하는 일이다. 그로부터 42년 후 교정에 아름다운 튤립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봄날 저녁,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 대학의 학생들을 향해 연설을 했다. 오늘날 자기를 4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유명한 책을 저술한 특별한 두뇌의 소유자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의 친구의 말처럼 가장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현재에 살았다는 것 덕분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일 대학에서 연설하기 2-3달 전에 그는 큰 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부터 미국에 왔다. 그 배는 선장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즉시 기계가 소리를 내며 배의 각 부분이 차례로 닫혀서 각 부분이 방수 구역을 이루는 장치가 되어 있었다. 오슬러 박사는 그 배를 예로 들어 예일 대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여러분 자신은 이 증기 선박보다도 훨씬 훌륭한 조직체일 것이며 또 지금부터 보다 장구한 항해를 나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의 항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배의 각 부분과 같이 오늘이라는 구획을 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계를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 갑판에 올라가 보면 배를 움직이는 모든 기관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단추를 눌러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평면으로서의 과거를 닫게 되고 이미 소용없게 된 어제를 잠그는 철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추를 또 한 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추는 모든 기계를 작동시켜 미래, 아직도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내일이라는 커튼을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오늘은 안전한 것이 됩니다. 과거를 닫아버리십시오. 지나간 일들은 과거에 매장하십시오. 더러운 죽음의 길을 비추는 어제의 일을 닫아버리십시오.
내일의 길은 가장 강한 사람일지라도 발을 헛디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나 과거 모두 닫아버리도록 하십시오. 미래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인간 구제의 날은 오늘입니다. 정력의 낭비나 정신적 곤회, 그리고 걱정은 미래의 일에 일일이 구애되는 사람에게 붙어 다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의 문을 꽉 닫고 확실히 오늘이라고 고백된 생활을 영위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슬러 박사는 내일에 대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다고 말했을까? 아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는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일을 오늘 하기 위해 모든 지성, 모든 정열을 집중하는 일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내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또 오슬러 박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예수의 기도문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기도는 단지 오늘만의 양식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제 먹어야 했을 죽이나 빵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늘어놓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최근에 밀밭이 물이 모자랍니다. 앞으로도 며칠 동안 비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먹어야 할 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제가 실업자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 빵을 얻어야 합니까? 이 기도는 오늘만의 양식을 기원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의 빵이야말로 인간이 먹는 유일한 빵인 것이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학자가 돌이 많은 나라의 황무지를 방황하고 있었다. 그곳은 살기가 무척 힘든 고장이었다. 어느 날 군중이 그의 강론을 들으려고 언덕 위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설파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하루의 노고는 오늘 하루로 족하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 말을 실행 가능성이 없는 한낱 이상론자이자 동양의 신비주의라고 했다. 그들은 말했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 노후에 대비해서 저축해야만 한다. 입신 출세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다. 즉 300년 이전에 영어로 번역된 예수의 이러한 말씀이 제임스 왕 시대의 의미대로 오늘날까지 통할 리는 없다. 지금부터 300년 전에는 생각이란 단어가 때때로 걱정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근데 개정성서에서는 내일의 불안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다. 확실히 내일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준비하며 계획해야 할 것이지만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군의 지도자들은 내일 일을 계획했다. 그러나 그들이 불안을 느낄 여유는 없었다. 그 당시 미국 해군을 지휘하던 어네스트 제이 킹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장 뛰어난 군대에게 가장 훌륭한 장비를 공급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명을 부여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었던 전부다. 예컨대 배가 격침되었다고 하자.
그것을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하다.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어제의 일로 노심초사하기보다는 내일의 일을 생각하는 편이 훨씬 유효한 시간 이용법이 된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고 망설여서는 좀처럼 몸을 지탱해낼 수 없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좋은 생각은 원인과 결과를 다투어 논리적, 건설적 계획에 이르게 하고, 나쁜 생각이란 때로 긴장과 신경 쇠약에 이르게 한다. 나는 최근에 뉴욕타임스의 발행인 아서 헤일스 슐츠버거와 회견을 가졌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너무나 놀랐으며 앞날에 대한 초조와 불안을 느낀 나머지 불면증에 걸렸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캔버스와 물감을 끄집어내어 거울을 향하고 앉아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려 했다는 것이다. 그림에 대해서는 붓 한 번 잡아본 일도 없는 그였지만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상화를 그렸다고 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찬송가의 1절을 부르기까지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길이 없었다 한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그에게는 실로 계율과 같았단다. 끝없이 영묘한 빛이여, 먼 앞날을 생각하지 않으리니 주여 내 약한 발걸음을 지켜 보살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밝혀 주소서. 그 무렵 유럽 전선에 종군 중이던 한 청년이 이와 똑같은 교훈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출신으로 테드 벤자민이라 하는데 그도 역시 전선에서 겪은 심한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45년 4월 나는 극심한 고뇌 끝에 경련성 횡단결장이라는 심한 병에 걸리고 말았다. 만일 그때 전쟁이 끝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폐인이 됐을 것이다. 나는 극도로 피로해 있었다. 당시 나는 구사보병 사단에 소속된 전상병 기록계 하사관이었는데 전사한 사람이나 행방불명된 사람 혹은 병원으로 후송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그리고 또 적이건 우리 편이건 전투 중에 서둘러 대강 묻어버린 병사들의 시체를 파내는 일을 도와야만 했다. 나는 이러한 병사들이 남기고 간 물품들을 간추려서 부모나 친척들에게 보내주는 일도 맡고 있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유물들이 서로 바뀌는 착오를 저지르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었다. 나는 과연 내가 살아 돌아가서 아직 보지도 못한 생후 16개월이 된 나의 아기를 안아볼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다. 그리고 솜같이 피곤해져서 체중이 34파운드나 줄고 말았다. 나는 너무도 근심한 나머지 반미치광이가 되었다. 이러다가 혹시 폐인이 되어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닌가 두려웠다. 나는 지쳐 있었다. 그래서 어린애같이 흐느껴 울기도 했다. 마음이 약해져서 혼자가 되면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다. 다시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안감은 군 진료소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때 어떤 군의관의 말이 내 일생의 전기가 된 것이다. 그 군의관은 나를 자세히 진찰한 후 내 병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태득은 자네 일생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라고. 알겠나? 모래시계 맨 위에는 무수한 모래가 있지 않나? 그것이 천천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중앙에 가늘고 긴 홈을 타고 통과하는 걸세. 그러나 한 알 이상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욕심내거나 조급해한다면 모래시계는 고장나고 말 것일세. 우리는 꼭 모래시계 같은 거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만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생각하게 되지.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내지 않는다면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우리의 육체나 정신도 망가지고 마는 것이라네. 이 잊을 수 없는 날 이후 나는 지금까지 이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한 번에 한 알의 모래, 한 번에 한 가지 일. 이 충고로 말미암아 나는 전쟁 중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구제를 받았는데 현재 인쇄 공장의 홍보부장으로 일하는 데에도 이 충고가 무척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도 전쟁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일이 밀려서 시간이 없다. 재고품은 품절되고 새 기술의 도입이나 거래자 명단의 개정, 지점의 개점이나 폐점 등 분주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초조해하지 않는다. 그 군의관의 한 번에 한 알의 모래, 한 번에 한 가지 일이라는 말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함으로써 전장에서 쓰러질 듯이 피로했던 혼란에서 해방되었고 척척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태격된 과거와 불안한 미래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경적, 정신적 장애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일 예수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나 오슬라 박사의 오늘에 살라라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틀림없이 오늘을 행복하고 유익하게 보낼 것이다. 우리는 지금 두 영혼이 서로 만나는 순간에 서 있다. 즉, 영혼을 지속시켜온 방대한 과거와 그 과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어느 쪽에서도 살 수 없다.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하려다가는 육체나 정신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 잘 때까지 말이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떠한 무거운 짐도 밤까지는 운반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루 동안이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즐겁고 끈기 있게 청결하게 생활할 수는 없다. 해가 지기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인생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전부이다. 미시간주에 살고 있는 세일드 부인은 자살 직전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1937년 저는 남편을 잃게 되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다행히 전에 다니던 캔자스 시티의 회사에 부탁해서 복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각종 책들을 시골이나 학교에 팔면서 살았습니다. 2년 전 남편이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차를 팔아버렸죠.
그러나 그 후 빚을 내서 중고차를 사가지고 다시 책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다니게 되면 약간은 기분이 후련해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혼자 차를 몰아야 하고 혼자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외로운 일이었어요. 그 무렵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자동차 할부금 내기도 바빴습니다. 1937년 봄 미주리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학교란 학교는 모두 가난해서 장사도 안 되고 길도 형편없이 험했습니다. 저는 낙심해서 자살해버리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성공할 가망도 없고 살 목적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인생과 직면해야 하는 것이 무척 두려웠지요. 자동차 할부금을 낼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집세를 못 내게 되지는 않을까, 식사할 돈마저 떨어져 버리면 어찌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동안 몸은 점점 쇠약해졌으나 의사에게 가서 진찰받을 돈마저 없었으니 모든 것이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 제가 막상 자살하지 못한 것은 비탄에 빠질 동생과 제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어떤 글이 저를 실의에서 구해주었고 제게 살아갈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 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생활이다. 나는 이 구절을 타이핑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차 안에 붙여 놓았습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고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버린 어제 일은 잊어버리기로 하고 내일 일은 생각하지 않는 버릇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오늘은 새로운 인생이다 하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저는 고독의 두려움, 결핍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고 또 웬만큼 성공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정열과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떻게 되든 두 번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에 하루만을 삽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행복하리로다. 고독에 살면서 오늘을 내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여. 마음을 평화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행복하리로다. 내일이 최악의 것일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랴. 나는 오늘을 성실히 살았을진데. 이 시는 근대에 씌어졌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기원전 30년에 로마의 어떤 시인이 쓴 것이다. 인간의 성질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 인간이 지금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 도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지평선 저 너머 요술의 장미 정원을 꿈꾸고 있으면서 현재 자기 집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꽃은 거들떠보려 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렇듯 어리석을까? 우리는 비극적인 선천성 바보란 말인가? 스티븐 피코스는 그의 저서에 이렇게 썼다. 우리 인생의 진행은 실로 기묘하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크면 이라고 말한다.
이상한 일이다. 청년들은 어른이 되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결혼한다면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했다고 해서 어쨌다는 건가? 다음에는 만일 은퇴하게 되면 이라고 회한의 참말을 꺼내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은퇴하게 되면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차디찬 바람이 그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가 과거라는 경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벌써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만다. 인생이란 그날 그 시간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디트로이트의 에드워드 에반스는 걱정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인생이란 그날 그 시각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원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그는 신문팔이 소년에서 잡화상 점원, 도서관의 비서가 되어 7 식구를 부양해야만 했다. 급료는 적었지만 그 일을 그만둘 용기마저 없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 후 그는 간신히 독립할 기력을 되찾았다. 그렇게 막상 독립하고 나자 55달러를 자본으로 해서 마침내 연수입 22,000달러의 사업을 일구었다. 그런데 그때 불경기가 닥쳐왔다. 그는 친구를 위해 거액의 수표에 대한 보증을 썼었는데 친구가 파산하고 말았다. 게다가 또 다른 불행이 닥쳤다. 그가 모든 현금을 예금했던 은행이 파산하고 만 것이다. 그는 가지고 있던 현금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6,000달러의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그는 기진맥진한 끝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식욕도 없어졌으며 기묘한 병에 걸려버렸다. 그것은 극심한 마음고생 때문이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자리에 눕는 몸이 되었는데 열이 오르고 아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나날이 쇠약해져 갔다. 마침내 의사는 2주일 이상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유언장을 쓰고 병상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렸다.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일이라 체념해 버렸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러던 수주일 동안은 불과 2시간을 계속해서 자본 적이 없었건만 지상에서의 고생이 끝나려는 순간 갓난아기처럼 모든 것을 잊고 푹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고 난 다음부터 견디기 힘들었던 피로감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식욕도 왕성해져 체중이 늘어났다. 2, 3주 후에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 되고 6주 후에는 직무에 복귀할 수가 있었다. 그동안 나는 1년에 2만 달러를 받고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주급 30달러짜리 직장을 구했다. 내가 하는 일이란 자동차를 선적할 때 차량의 뒤를 받치는 대목을 파는 일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혼미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내게는 더 이상 고뇌라는 것이 없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도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정열을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에반스는 눈부시게 향상되어 갔다. 몇 년 후에는 에반스 프로덕션의 사장이 되었는데 이 회사 주식은 오랫동안 뉴욕 주식거래소에서 상위를 차지해오고 있으며 그린랜드에는 그의 이름을 붙인 비행장도 있다. 아무튼 그의 성공은 그가 오늘에 산다는 지혜를 터득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까지도 과오를 범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인생은 무서운 불행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았으나 그 불행 따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도 이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단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속도로 지나가 버린다. 우리는 매초 19마일이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 오늘은 우리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단 하나뿐인 확실한 소유물인 것이다. 이것은 로일 토머스의 철학 이론이다. 최근에 나는 그의 농장에서 주말을 보냈는데 그의 방송실 벽에는 다음과 같은 시편의 1절이 걸려 있었다. 이 날은 주께서 창조하신 것, 우리는 즐거이 그 안에 살리라. 존 러스킨의 책상 위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새긴 한 개의 돌이 놓여져 있었다. 나는 윌리엄 오슬러 박사가 항상 책상 위에 놓아두던 인도의 희곡 작가 카리다사의 시를 면도용 거울에 붙여 놓았다. 여명의 인사. 이 나를 보라. 이것이 생명, 생명의 생명이다. 이 짧은 행로 중에서 너의 존재인 모든 것의 진실과 현실이 포함되어 있다. 성육의 환희, 행동의 영광, 화려한 성공. 어제는 꿈에 지나지 않고 내일은 환상일 뿐. 그러나 충실하게 지낸 오늘은 어제와 함께 행복한 꿈을 이루고 내일은 희망에 찬 환상을 만든다. 그렇다면 이 날을 잘 지켜보라. 이것이야말로 여명에 보내는 인사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걱정에 대해 우선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인생으로부터 걱정을 몰아내고 싶다면 오슬러 박사의 방법을 실행하라. 과거와 미래를 창문으로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라. 다음과 같이 자문자답을 해보는 것도 좋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거나 아득한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동경한 나머지 현실을 도피하지는 않는가. 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함으로써 현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가. 매일 아침 깨었을 때 오늘을 파악하자.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결심하고 있는가. 오늘을 산다는 것으로 인생에서 보다 많은 보람을 획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다음 주, 내일, 오늘? 걱정을 해결하는 마술 공식. 이 책을 더 읽기 전에 여러분은 빨리 걱정을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한 처방을 알고 싶지 않은가? 에어컨 생산을 처음 시작한 기사로서
현재 뉴욕의 캐리어사의 사장인 윌리스 H. 캐리어가 실천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이것은 내가 직접 그에게서 들은 사실이다. 내가 팔로우의 주물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한 번은 크리시랄시에 있는 판유리 공장으로 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러 갔다. 이것은 가스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에 의해 엔진이 고장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가스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무척 새로운 것으로서 다른 조건 하에서는 지금껏 단 한 번밖에 시험해보지 않았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할 때 예기치 못했던 곤란이 생겼다. 장치는 어느 정도까지는 기능을 발휘했지만 우리가 보증했던 정도만큼은 작동하지 않았다. 기술자로서의 나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꺾이고 말았다. 머리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이 실패감에 사로잡혔으며 신체의 내부가 뒤틀리는 기분이었고 온갖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문득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하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문제를 처리할 방도를 강구해냈다. 그 방법이 잘 들어맞아 지금까지 30년 동안이나 사용해오고 있다. 사실 내가 해결 방법을 생각해낸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것으로서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우선 상황을 대담하고 솔직하게 분석해서 실패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그 누구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총살하려고는 않는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실직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고용주는 내가 애써 설치한 기계를 뜯어내고 지금까지 들인 2만 달러의 비용을 손해보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본 후 나는 그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이번 실패는 어쩌면 나의 이력에 실패라는 오점으로 남을지 모른다. 나는 실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실직하더라도 다시 새 직장을 구하면 그만이 아닌가? 고용 조건이 지금보다 불리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고용주가 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고 있는 터이므로 손해본 2만 달러는 실험에 들인 연구비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일어날지도 모를 최악의 경우를 감수하기로 결심한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는 비로소 기분이 상쾌해지고 오랜만에 평화스러운 감정을 맛보게 되었다. 셋째, 그 후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최악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 조용히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시켰다. 나는 2만 달러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여러모로 시험해 본 결과 나머지 5천 달러를 부속 장치에만 들인다면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결국 그 일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손해를 보기는커녕 1만 5천 달러의 이득을 보게 되었다. 만일 내가 그 일로 해서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는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걱정의 가장 나쁜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일로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동요하여 결단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최악의 사태에 부딪혔을 때 그 사태를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면 우리는 막연한 생각이나 상상을 떨쳐버리고 차분한 기분으로 문제에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 이상 말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그 결과 나의 생활은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러면 어째서 캐리어의 마술 공식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의미 깊고 실제적이었을까? 그것은 걱정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진 채 회색 구름 속에서 사방을 손으로 더듬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려 땅 위에 안정되게 서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이 튼튼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응용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아직 살아있어서 이 최악의 경우에 대처하는 공식을 들었다면 틀림없이 그도 찬성의 뜻을 표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 편히 현실을 받아들여라. 일단 일어나 버린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불행한 결과를 이겨내는 첫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철학자 임어당도 같은 생각이었다. 유명한 저서 생활의 탐구에서 이렇게 설파했다. 진실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감수하는 데서 얻어진다. 심리학적으로는 에너지의 해방을 뜻한다. 확실히 그렇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단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이상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는 곧 모든 것이 그전보다는 조금씩 잘 되어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캐리어 역시 같은 진술을 했다. 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을 때 완전히 차분한 기분이 되어 오랫동안 맛보지 못한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비로소 냉정하게 사물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의 일생을 학대해 왔다. 그런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는 최악의 사태를 달갑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거부한 까닭이다. 말하자면 난파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구출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명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실수나 잘못만을 후회하고 자책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우울증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번에는 캐리어의 공식을 적용했던 실예를 들어보자. 그는 YMCA에서 열렸던 강좌를 들었던 사람이다. 나는 무서운 협박을 받고 있었다. 협박이란 영화에나 나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진짜 협박을 받게 된 것이다. 내가 경영하는 석유회사에는 많은 배달용 트럭이 있었다.
당시에 물가관리국 조례는 아주 엄격해 단골 손님에게 배달하는 배급량이 규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 몰래 일부 운전사들이 단골 손님에게 배달하는 배급량을 속여서 남게 되는 석유를 딴 곳으로 팔아넘기고 있었다. 내가 이러한 부정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기관의 감독관이라고 자칭하는 사나이가 찾아와서 그런 부정을 눈감아 줄 테니 돈을 내라고 요구했을 때였다. 그 사나이는 운전사들이 석유를 횡령한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지방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나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었으나 법률상으로는 사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했다. 만일 사건이 표면화되어 신문에라도 나면 회사의 신용은 엉망이 되고 결국 회사는 파산하고 말 것이다. 24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집안의 자랑인 회사가 망하게 되는 판이었다. 나는 고민하다 못해 나중에는 지쳐버리고 말았다. 사흘 밤낮을 한잠도 못 자고 꼬박 굶었다. 미칠 것만 같았다. 그 사나이에게 5,000달러를 주어 입을 막아버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해 악몽에 사로잡힌 기분이었다. 그런데 일요일 밤의 일이었다. 나는 카네기 강좌를 수강했을 때 받았던 걱정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소책자를 우연히 찾아내어 읽게 되었다. 그리고 캐리어에 최악의 경우에 직면하라는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만일 내가 돈을 내지 않아 그 협박자가 지방 검사에게 고발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대답은 회사가 망한다. 그것이 최악의 경우다. 교도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신용이 떨어져 회사가 망할 뿐이다 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회사는 망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회사가 망하면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도 좋다. 나는 석유에 대한 일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다. 내가 취직하려고만 하면 기꺼이 나를 받아줄 회사가 몇 군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어느 정도 홀가분해졌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루게 나를 괴롭혔던 걱정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 자신도 놀랄 정도의 냉정한 태도로 사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제야말로 3단계인 최악의 경우를 보다 좋게 만들라 하는 과제에 직면할 수 있을 정도로 냉철해졌다. 그래서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아주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즉, 변호사를 찾아가서 전후의 사실을 털어놓으면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너무나 이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고민했던 것이다. 내일 아침에는 일찍 변호사한테 찾아가 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서야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결과가 궁금한가? 다음 날 아침 변호사는 검사를 직접 만나서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변호사의 말대로 검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검사는 이러한 협박 사건은 이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며 기관에서 나왔다는 사나이는 수배 중인 범법자라고 말했다.
$5,000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사흘 동안 고민한 나는 그제서야 속이 후련해졌다. 비록 어리석긴 했지만 이 경험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윌리스 H. 캐리어의 공식을 적용한다. 캐리어 이상으로 괴로워한 사람도 있다. 다음에는 매사추세츠주 윈체스터시의 R.P. 한해의 실화를 들어보겠다. 이 이야기는 1948년 11월 17일 보스턴의 스타드라 호텔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1920년대에 나는 몹시 걱정한 끝에 위궤양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많은 피를 토하고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병원으로 실려갔다. 체중이 175파운드에서 90파운드로 줄어든 후였다. 나는 중태이며 손도 꼼짝해서는 안 된다고 의사가 말했다. 3명의 의사가 나를 가망이 없다고 진단했다. 1시간마다 먹는 음식물이라야 알칼리성의 분말, 반 숟가락 정도의 우유와 크림뿐이었다. 이런 상태가 몇 개월간 계속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해야, 만일 내가 죽음 위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면 이제부터 남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너는 죽기 전에 세계 일주 여행을 해보고 싶어 했으니까 지금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자. 나는 의사에게 지금부터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위를 씻어낼 작정이라고 말하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여행을 만료하고 나섰다. 부득이 떠나야 한다면 바닷속에 장사 지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단연코 나는 떠날 겁니다. 조상들이 묻힌 묘지에 묻어달라고 친척들에게 부탁해 두었으니 관을 짊어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죠. 나는 내가 들어갈 관을 준비해서 배에 싣고 죽으면 냉장 상태로 본국에 보내주도록 선박회사와 사전에 이야기를 해두었다. 나는 마치 노시인이 된 듯한 심정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남은 인생을 될 수 있는 한 마음껏 이용하라. 우리 죽어서 티끌 속에 묻히기 전에. 티끌은 티끌로 또 티끌 밑에 나는 누우리라. 술도 없고 노래도 시인도 없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도 없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프레지던트 아스담호의 승선에서 동양으로 향하게 되자 마음이 한결 좋아졌다. 나는 차츰 알칼리성 분말의 섭취와 위 세척을 중지해 갔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음식물,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받은 이국의 낯선 음식까지 먹기 시작했다. 몇 주 후에는 자극이 강한 담배를 피우고 하이볼까지 마시게 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배를 타고 수억 마일을 여행하는 동안에 심한 풍랑과 태풍도 만났지만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쾌한 흥분을 느꼈다. 나는 배 안에서 갖가지 게임을 즐기고 노래를 불렀다. 새로 사귄 친구와 어울려서 밤새도록 놀기도 했다. 그러다가 중국, 인도에 닿았을 때 나는 본국에서 겪어온 사업상의 고통 따위는 그곳의 빈곤이나 기아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부질없는 걱정거리를 모두 잊어버렸다. 실로 나의 여행은 즐거웠다. 미국에 돌아왔을 때 나의 체중은 90파운드나 늘어 있었고 내가 위궤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었다. 건강이 좋아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고 다시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 후 한 번도 병석에 누운 적이 없었다. 아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캐리어가 사용한 공식을 실행하여 걱정을 극복했던 것이라고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무엇인가 라고 자문했다. 해답은 죽음이었다. 둘째, 나는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의사가 내게 불치병에 걸렸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나는 죽을 때까지 남은 짧은 시간을 될 수 있는 한 즐겁게 지냄으로써 사태를 좋게 해보려고 노력했다. 만일 내가 배를 탄 후에도 생을 체념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더라면 관에 넣어져 본국으로 돌아왔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다. 모든 걱정을 잊고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안정이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으며 그것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진 캐리어의 마술 공식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이다.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한다. 둘째, 해결책이 없을 때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셋째, 그런 뒤에는 침착하게 최악의 사태를 개선해 나간다.